여러분, 오늘은 조금 이상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들 쉬는 주말에도 손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내 옷 한 벌 제대로 못 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옆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댁 안주인은 우리보다 특별히 더 부지런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새벽부터 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살림이 자꾸 불어납니다. 작은 집이 큰 집이 되고 자식들은 반듯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삶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부자로 늙어가는 분도 보았고 평생 돈에 쫓기다 가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500년 전 조선의 큰 학자 한 분의 통찰과 요즘 대학 연구실에서 나온 최신 과학이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사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건 이름은 이렇습니다. 왜 성실한 사람의 돈은 새어나가는가? 마치 형사가 범인을 쫓듯이 우리도 하나씩 용의자를 불러다 조사해 볼 겁니다. 우리 함께 말입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마지막에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범인은 우리가 매일 거울에서 마주치는 얼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혼자 알기 아까운 지혜는 나눌 때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럼 첫 번째 용의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나는 운이 없어서 그래. 정말 그럴까요? 물론 인생에 운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운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40년 넘게 나무를 파신 윤말순 할머니입니다. 올해 71살이십니다. 이분이 판 것은 고작 콩나물, 시금치, 도라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손에 쥐는 돈이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운이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작은 좌판으로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반듯한 본인 명의의 집도 한 채 가지고 계십니다.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윤 할머니를 오래 지켜본 시장 상인들은 다 압니다. 이분은 돈이 조금만 생겨도 절대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할 때 얼굴에 늘 잔잔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단골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운이라는 용의자는 일단 조사 대상에서 잠시 물러나게 하겠습니다. 운이 전부라면 윤 할머니의 그 한결같은 태도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용의자는 노력의 양입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부자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몸이 부서져라 일한 분들이 반드시 가장 부유하게 늙으셨습니까? 오히려 몸만 상하고 손에 남은 것은 없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마산에서 오래 미용실을 하셨던 백이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6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손님을 받고 명절에도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버는 돈도 윤 할머니보다 몇 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분은 늘 돈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좋은 옷을 샀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거절을 못하고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못 받은 돈도 많았습니다. 노력의 양으로만 따지면 배님이 훨씬 부자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 노력의 양이라는 용의자도 진짜 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겁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배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잘 산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학교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노년에 쪼들리는 분이 있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넉넉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움도 결정적인 범인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운, 노력, 배움, 셋 다 조금씩 관련은 있지만 진짜 주범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여기서 500년 전에 한 인물이 우리 수사에 결정적인 증언을 남깁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로 불리는 분이죠. 1762년에 태어나 젊은 나이에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벼슬길에 올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진짜 배움은 화려한 서울의 관청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은 40 무렵 억울한 정치적 모함을 받고 전라도 강진 땅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무려 18년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서 죄인의 몸으로 1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세월을 원망으로 다 태워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선생은 강진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양반도 만나고 어부도 만나고 장사꾼도 만나고 평생 가난한 안악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왜 살림이 붙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붙지 않는가, 그 방대한 관찰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정약용 선생이 마치 관상쟁이였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얼굴 보고 팔자를 점쳤다는 식으로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상론이라는 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람의 상은 그 사람이 살아온 습관과 처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 팔자가 얼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얼굴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사건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우리 모두의 손에 이미 쥐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범인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운도 아니고 노력의 양도 아니고 배움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놀랍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얼굴에 흔적을 남깁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습관이 얼굴에 새겨진다. 그러니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판단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다가 내 얼굴에서 안 좋은 부분이 떠오르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습관은 오늘부터도 바꿀 수 있고 습관이 바뀌면 얼굴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정약용 선생의 말이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대 과학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사건의 증거가 남아있는 세 곳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마, 코, 그리고 턱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남는 곳은 이마입니다. 왜 하필 이마일까요? 이마는 우리가 걱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심이 생기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썹 사이를 찌푸립니다. 그 표정을 수십 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은 이마가 늘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보면 그 사람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어렴풋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대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사람은 낯선 이의 얼굴을 보고 단 10분의 1초 만에 그 사람을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보다 빠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상대에 대한 첫 인상을 거의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돈과 관련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늘 누군가의 그 첫 인상 판단을 받습니다. 편안하고 밝은 인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다시 찾아오고 소개해주고 기회를 나눠줍니다. 반대로 늘 찌푸리고 불안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우리 삶에서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흘러드는 기회의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마의 표정 하나가 실제로 우리 삶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조영자 님이라는 분입니다. 올해 63이십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참 어두웠습니다. 갱년기가 겹치면서 잠도 안 오고 온갖 걱정이 밀려온다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마의 주름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본인도 거울을 보기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영자님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부탁드렸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 적어 보시라고요. 처음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다고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2다리로 걸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석 달 뒤에 조영자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마가 눈에 띄게 펴져 있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신기하게도 잠이 잘 오고 사람들이 요즘 얼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이걸 증명합니다. 미국의 두 심리학자 에먼스와 맥컬로프 교수가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매주 감사한 일을 적게 하고 다른 쪽은 짜증나고 힘들었던 일을 적게 했습니다. 몇 주 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감사한 일을 적은 사람들이 더 행복했고 더 낙관적이었고 심지어 몸까지 더 건강해졌습니다. 잠도 더 잘 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몸에서는 긴장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오래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눈앞의 것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다룰 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멀리 보고 침착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마가 밝다는 것은 단순히 인상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판단력과 여유가 얼굴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마의 어둠은 영영 못 바꾸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타고난 뼈의 생김새는 못 바꿉니다. 하지만 이마에 흐르는 기운과 빛은 오늘 밤부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영자님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처방은 이겁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걸려온 자식의 전화 한 통, 그거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손가락으로 눈썹 사이를 부드럽게 펴 주십시오. 긴장으로 굳은 그 자리를 풀어주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석 달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도 안 느껴지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걸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이마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상이 바뀐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의 자리, 이마. 이마는 걱정의 습관이 새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표정은 사람들의 첫인상 판단을 통해 실제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처방은 2가지, 밤마다 감사 3가지, 그리고 눈썹 사이 펴주기. 쉽죠? 돈 한 푼 안 듭니다. 이제 2번째 증거의 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코입니다. 2번째 증거가 남는 곳은 코입니다. 옛사람들은 코를 재물이 머무는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 코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코는 그 사람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얼굴 한가운데 우뚝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절제가 몸에 밴 사람의 코는 반듯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늘 조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은 그 조급함이 얼굴 전체의 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건의 2 인물을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전주의 윤말순 할머니와 마산의 백이순님 기억하시죠? 한 분은 적게 벌어도 부자가 되었고 한 분은 많이 벌어도 늘 빈손이었습니다. 2분의 진짜 차이가 바로 여기 코가 상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절제였습니다. 윤 할머니는 돈이 생기면 반드시 얼마를 떼어 따로 두었습니다. 배님은 돈이 생기면 먼저 썼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40년 뒤 2 사람의 통장을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절제는 타고나는 거야. 의지가 강한 사람은 따로 있어. 저 사람은 원래 참을성이 있는 거고 나는 원래 못 참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한 대학에서 아이들 앞에 달콤한 과자를 하나 놓아둡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안 먹고 참으면 이따가 2개를 줄게. 어떤 아이는 참았고 어떤 아이는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참을성 있는 아이가 커서 더 성공한다고요. 절제력은 타고나는 성공의 열쇠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 실험을
완전히 다시 뒤집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2028년 무렵 미국의 와츠와 던컨 교수 연구팀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다시 해봤습니다. 무려 10배 가까운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을성 자체는 성공을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습관 속에서 자랐느냐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절제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제는 환경과 습관으로 길러지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성격은 못 바꾸지만 습관은 오늘부터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나는 원래 못 참는 사람이야 하는 그 생각을 오늘 여기서 내려놓으십시오. 절제하는 코는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제하는 습관을 만들까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아껴라, 참아라 이런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하루 멈춤입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지 마십시오. 딱 하루만 기다려 보는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여전히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사십시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은 하루가 지나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충동은 파도와 같아서 잠깐 기다리면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이 하루의 멈춤이 쌓이면 새어나가던 돈이 조금씩 남기 시작합니다. 2번째 방법은 더 강력합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세일러 교수와 베나치 교수가 만든 아주 유명한 방법입니다. 이름을 쉽게 옮기면 내일 더 저축하기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을 떼는 걸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금 월급이 아니라 앞으로 오를 월급에서 미리 저축을 약속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저축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방법을 쓴 사람들의 저축률이 몇 년 사이에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처음엔 월급의 3% 남짓 저축하던 사람들이 나중엔 14% 가까이 저축하게 됐습니다. 의지가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지혜가 있습니다. 절제는 의지력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주 적은 돈이라도 좋습니다. 매달 수입의 단 1%라도 손이 닿지 않는 통장으로 자동으로 옮겨지게 해 두십시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작은 장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재물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신호를요. 그 신호가 쌓이면 돈을 대하는 태도 전체가 서서히 달라집니다. 자, 2번째 증거의 자리, 코를 정리하겠습니다. 코는 절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최신 연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처방은 2가지, 사고 싶을 땐 하루만 멈추기, 그리고 아주 적은 돈이라도 자동으로 저축되게 만들기. 어렵지 않죠? 이제 마지막 3번째 증거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턱입니다. 이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 사건의 진짜 범인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3번째 증거가 남는 곳은 턱입니다. 턱은 얼굴의 가장 아래 우리 삶의 결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곳을 땅에 비유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꾼 뒤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땅 말입니다. 그렇다면 턱에는 무엇이 열매로 맺힐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턱에 맺히는 열매는 놀랍게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는가? 그 결과가 우리 노년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 사건은 아주 중요한 전환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증거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진짜 범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사람을 연구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 이어온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1930년대에 시작해서 수백 명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어땠고, 중년에 어땠고, 노년에 어떻게 되는지를 80년 넘게 지켜본 겁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거 교수가 내린 결론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고 머리가 좋고 나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0살 무렵에 인간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80살에 가장 건강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관계의 온기가 노년의 건강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이 500년 전 턱을 보며 하신 말씀을 하버드가 85년 연구로 증명해 낸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왜 돈과도 연결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에 홀로 외로운 사람과 곁에 사람이 많은 사람, 누가 더 안정적으로 살까요? 곁에 사람이 있으면 위기가 닥쳐도 손을 잡아줄 이가 있습니다. 정보도 흘러들고 도움도 오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함께 쓸 사람이 없으면 그 노년이 풍요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턱이 가리키는 진실은 이겁니다.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 두 분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릉에서 올해 김밥집을 하신 한복임 할머니입니다. 올해 69이십니다. 이분은 젊어서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셨습니다. 가난했고 눈물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손님에게도 이웃에게도 늘 정을 나누셨습니다. 지금 이분의 노년은 어떨까요? 자식들이 번갈아 찾아오고 손주들이 늘 곁에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 방 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의 턱은 둥글고 부드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대로 원주에 사시던 서동철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4이십니다. 젊어서 우체국장까지 지내신 남부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자기 계산이 앞섰습니다. 베푸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하셨고 손해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분이었지만 따뜻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분의 노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통장에는 돈이 있었지만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자식들도 하나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는 노년이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생에 걸친 따뜻함의 습관이었습니다. 한복임 할머니는 매일 조금씩 관계라는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서동철님은 그 씨앗을 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노년의 얼굴과 삶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이가 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너무 늦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메마른 땅도 정성껏 돌보면 다시 기름진 땅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당장 휴대전화를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 못한 자식에게 혹은 소식이 끊긴 옛 친구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십시오. 잘 지내고 있니? 문득 내 생각이 났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작은 온기들이 하나둘 쌓여 여러분의 노년을 둘러쌀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에게 따뜻해지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웃는 일이 많아지면 그 근육이 발달하면서 턱과 입가가 자연스럽게 풍성해집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온기가 얼굴을 바꾸고 그 얼굴이 다시 사람을 부르는 좋은 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증거의 자리, 턱을 정리하겠습니다. 턱은 관계의 열매가 맺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버드의 85년 연구가 밝혔듯 노년의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처방은 하나,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기. 이제 우리는 세 곳의 증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 얼굴의 이마, 코, 턱, 감사, 절제, 그리고 온기.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이제 마침내 진짜 범인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럼 이 세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가요?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세 곳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마와 코와 턱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마만 밝고 코와 턱이 약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넉넉해서 좋은 기회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절제가 약하니 그 복이 담기지 않고 새어나갑니다. 곁에 사람도 적으니 노년이 쓸쓸해집니다. 반대로 코만 단단해서 아끼기만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돈은 모을지 몰라도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고 사람에게 인색합니다. 그 돈을 함께 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 곳을 함께 돌봐야 합니다. 밝은 마음으로 기회를 부르고 단단한 절제로 그것을 지키고 따뜻한 온기로 사람을 곁에 두는 것.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옛 사람들은 이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진다고 표현했습니다. 멋진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분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 가지를 다 갖춘 분보다 오히려 한두 가지가 부족했지만 그걸 알고 채워나간 분들이 더 단단한 풍요를 누리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의식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의 과정에서 마음이 자랐고 그 성장이 다시 얼굴에 새겨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부족한 곳이 보이셨다면 그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꿀 곳을 정확히 알게 되셨으니까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18년을 견디며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처지를 원망하는 대신 매일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 18년이 선생을 조선 최고의 학자로 완성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우리를 깎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오늘의 우리를 여기까지 빚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낸 강한 세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가 향하는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물었습니다. 왜 성실한 사람의 돈은 새어나가는가? 용의자로 운을 불렀고 노력의 양을 불렀고 배움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셋 다 진짜 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곳의 증거를 따라가며 우리는 마침내 진짜 범인을 찾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우리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습관, 조급한 습관, 인색한 습관, 이 세 가지가 오랜 세월 얼굴에 새겨지고 삶의 방향을 조용히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열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자가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습관이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 습관을 바꾸면 삶도 바뀝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정약용 선생이 등장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사상에서 가장 빛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주직권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착하게 살지 나쁘게 살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 그 선택의 권한을 사람 각자에게 주었다. 그러니 내 삶의 방향은 하늘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500년 전 모든 것이 정해진 팔자라고 믿던 시대에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외친 겁니다. 아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든다. 이건 관상쟁이의 말과 정반대입니다. 관상쟁이는 말합니다. 너는 이런 팔자를 타고났으니 어쩔 수 없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너에게는 스스로 바꿀 힘이 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운명은 하늘이 시작할지 몰라도 그 완성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오래된 오해 세 가지를 확실히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오해. 얼굴은 타고나서 못 바꾼다. 아닙니다. 뼈는 못 바꿔도 그 위에 흐르는 표정과 빛은 습관으로 바뀝니다. 조영자님의 이마가 그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오해. 얼굴은 화장으로 바꾸면 된다. 아닙니다. 화장은 잠깐 가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한 이마의 빛, 코의 절제, 턱의 온기는 화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매일의 습관에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 이 지식은 남을 판단하는 데 쓰는 것이다. 이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남을 재단하는 칼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남의 얼굴을 보며 저 사람은 복이 없겠다 하고 판단하는 순간 그 서늘한 마음이 오히려 내 얼굴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부디 우리 자신에게만 쓰십시오.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만 쓰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사건 파일을 덮듯이 말입니다. 첫 번째 증거, 이마, 걱정을 감사로 바꾸는 자리. 처방은 밤마다 감사 3가지, 그리고 눈썹 사이 펴주기. 두 번째 증거, 코, 충동을 절제로 바꾸는 자리. 처방은 사고 싶을 때 하루 멈추기, 그리고
아주 적은 돈이라도 자동으로 저축되게 만들기. 세 번째 증거, 턱, 외로움을 온기로 바꾸는 자리. 처방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기.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며칠 안에는 티가 안 납니다. 바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중간에 그만둡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나무가 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석 달만 이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거울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마는 너무 어둡고 내 코는 반듯하지 못하고 내 턱은 이미 메말라 버렸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 말씀처럼 깨달은 순간이 곧 바뀌는 순간입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것과 같지만 알고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이미 도착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정말 많은 것을 견뎌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뒤로 미루셨고 웃고 싶지 않은 날에도 웃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은 지금 여러분의 얼굴 어딘가에 아직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빛으로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빛을 조금이나마 꺼내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리고 주변에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늘 힘겨워 하시는 분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조용히 건네주십시오.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바라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지혜는 혼자 품을 때보다 나눌 때 더 커지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마엔 편안한 빛이, 코엔 단단한 중심이, 그리고 턱엔 따뜻한 사람들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남은 날들이 오늘보다 더 환하시길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